안부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재명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야. 너희들은 개야. 어? 검찰의 애완견이야. 애완견이다. 깜짝이야. 어? 나 개야. 뭔 소리. 아닌 거예요. 개 아닙니까? 애완견이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부수의 똑같은 판결인데 다 다르다고. 그게 첫 번째고, 그건 많이 얘기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부수의 딸을 아파트를 사주고 뭐 회유하고 해서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근데 시기가 안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안부수 딸 오피스텔하고 안부수가 진술을 뭐 협조를 한 거하고 시기가 안 맞아. 진술을 먼저 불기 시작한 게 더 먼저일걸요? 먼저예요. 예. 시기도 안 맞고 또 진술을 한 이유가 김성태가 압송됐거든요. 네, 맞아요. 2023년 1월에. 그러니까 주범이 압송되고 주범이 진술을 시작하니까 사실 죄수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피스텔 준 거는 3월이고 그 전에 압송됐는데. 그렇죠. 그 전에 압송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영하고 대진신문을 하잖아요. 안부수가. 검찰에 가서. 근데 이화영한테 이렇게 검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더 못 버팁니다. 대표님도 사실대로 이제 말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김성태의 지금 구속되고 이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부수도 어쩔 수 없이 그다음부터는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안부수의 그 불법면의 알선이라는 의혹을 지금 이화영 측에서 제기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아니 그냥 증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딸이? 그렇죠. 증거 자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유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랑 똑같아. 연어 사건이랑 똑같아. 마치 우리 지금 다 준비해놓고 연어를 사왔다. 근데 그걸 먹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에는 구치소로 가고 있었잖아요. 네. 똑같은 지금 그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즉 검찰에 다시 소환된 건 맞아요. 안부수가. 그런데 그날 방문자를 봤더니 안부수 딸도 있어. 근데 안부수 딸은 뭐냐면은 바로 안부수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기 위해서 검찰에 갖고 오라 그랬나 보다. 출두를 했어요. 출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마치 불법 그런 이 검찰에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 왜?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짜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 이화영 특검법도 또 한대잖아요. 대북송금 특검법. 뭐 어떻게 해요? 그 검사들? 예. 검사들 이번에 잘못됐다? 예. 그렇죠. 끝이 없죠. 나도경 연부동 사랑님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김성태 얘기가 또 한 번 또 기사가 됐어요. 만찬도전. 그러니까 1월 17일 선양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이화영. 나 이거 속아서 돈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송명철이가 옆에서 에이고 형이 사고를 쳤으면 아우가 또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지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죠. 그때 당시에 술로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딱 근데 선양에서 다들 봤을 때요. 그렇죠. 송명철이가 화를 냈거든. 아니 말이야 돈 약속을 해서 주지도 않을 거면서 준대더니 왜 안 줘? 왜 안 줘? 하고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대신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 했더니 술 마십시다. 술술술 그러고 자리에 앉히고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화영, 형이 지금 사고 쳐갖고 내가 지금 생돈을 썼잖아. 500만 달러를. 그런 이야기를 이화영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이재명한테 확실히 얘기해. 내가 지금 생돈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화를 그때 연결해주고. 그럼 바로 전화를 연결해줬다. 바로 그 스토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라면 어쨌든 이화영이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재명의 기소는 기소되고 그다음에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이 몇 년형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뇌물이요? 예.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문제잖아요. 제3자 뇌물이면은 지금 건너간 돈이 지금 80억이잖아요. 100억 넘잖아요. 800만 달러. 800만 달러니까 뭐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있죠. 1,300원, 1,400원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를 받았었죠, 형을? 박근혜 대통령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수에 따라서 네. 그 정도 액수라면 네. 최소 20년형. 예. 그 뇌물은 이렇게 건너가지 않아도 뭐 요구를 하거나 약속하거나 그런 것도 다 똑같이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그런 것까지 카운팅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묵적 무슨 뭐라 그랬죠? 그때가 암묵적 동의. 이게 부정한 청탁이 어떤 암묵적인 서로 이렇게 이심 전심이 있으면은 된다고 그때 확인을 했었는 게 네네. 그게 이게 둘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삼성이 그때 이런 현안이 있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그 다음에 이게 면담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그때 그 국민연금공단이랑 보건복지부가 막 움직였고 안종범도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둘이 이런 얘기 했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암묵적인 청탁이에요. 이심전심.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은 이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 송금 문제를 어떻게든 방어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김강민이 김동연이한테 와서 자료를 달라라고 때를 쓰고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그 불리한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만배 신앙님 이거 관련해서 검찰이 김만배 신앙님은 이재명의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를 조작했다라고 지금 수사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데 이렇다면 제가 이 기사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재명도 소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지금 그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를 조작했다라는 건 김만배와 이재명의 커넥션이 없으면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보도 조작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대장동의 몸통이 우리 그때 다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민간업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던 게 김만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과 그 김만배 사이에서는 그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되면 우리 죽었다 네네. 하면서 막 모종의 소통이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직접 소통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네. 그러면은 이때 뭔가를 기사를 대선 3일 전에 터트려라 이런 것도 그쪽에 전해주고 오케이 하고 같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은 다음에 이걸 터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상 이재명이 이 모든 것들을 알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참 많다. 아니 근데 솔직히 김만배랑 신앙님이 안 그래도 죽는데 뭐 하러 그냥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거를 터뜨리겠어요. 아니 그때 그 김만배의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이 되건 안 되건 자기는 죽어요. 네. 자기는 죽어. 왜냐면은 그냥 이재명은 그냥 꼬리 자르라 그랬으니까. 근데 뭐 하러 거기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거를 또 만들었겠냐고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해줄 거야? 막 그런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거든요. 둘이 만난 게. 근데 놀랍게도 그 전날에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해요. 경기도지사에서 하루 전날인데 지금 9월 15일 날 그 다음날 김만배와 신앙님이 할 얘기를 그 전날에 한 거야. 그 전날에 기자들 앞에서 아이고 9월 15일이요? 네네 2021년 9월 15일 그런데 보도가 된 게 이게 22년 뉴스타파에 3월 7일. 22년 3월 6일 날 보도가 돼요. 6개월을 갖고 있었어요. 대선에 쓰려고. 근데 만난 건 9월 15일이야. 아 맞다. 그때 21년에 이재명이 기자회견 했었어. 그 몸통. 갑자기. 몸통. 그러니까 8월 31일 날 경기경제신문에서 김종명 기자가 대장동은 누구 겁니까? 이재명 후보님. 도지사님. 이 기사 때문에 15일 만에 9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대장동 내가 단군 일의 최대 지적이다. 그때 그 말을 하고 그런데 펀드 회사 대표가 내가 하도 그것을 갖고 오니까 그 수익금을 시민들을 해서 갖고 오니까 날더러 공산당이라고 했다라고 한 날이 9월 14일인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신앙님과 김만배가 만나서 이런 공작을 했더라. 그렇다면 신이 아니고서야 그 다음날 신앙님과 김만배가 그 말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은 김만배와 커넥션이 있다. 자기가 이 대장동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온갖 그런 공작을 김만배한테 시켰다.
그래서 근데 저 김만배. 그거 몰랐습니다. 9월 14일, 9월 14일.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신앙님을 만났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서 공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동아일보의 기사의 제목에 함의된 건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를 조작했다는 건 바로 이재명의 비리가 있으니까 김만배와 커넥션이. 왜 난 왜 그 있다. 기사 못 봤지?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가요? 죄송해요. 아니 출력이 안 됐나? 카톡으로 안 왔어. 카톡이랑 안 내가 못 봤나 보다. 못 보셨구나. 그랬구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구나.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지금 신앙님을 벌써 한번 소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를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지금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끝내 이재명까지 소환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김만배 신앙님 사건, 그러니까 대선 여론 조작 개입 변호사비 또 늘어나겠네. 의혹 사건. 변호사는 뭘 걱정을 해요? 이제 화수분인데 진이가 와 갑질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동영상 제가 PD님한테 동영상 드렸죠. 그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커뮤니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퍼날라지고 있는데 김현입니다. 국회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김현인데 이 사람이 지금 고발을 했어요. 뭐 방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한 다음에 바로 방통위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든 간에 불쑥 나타나서 내 국회의원이니까 나 그냥 들어가. 이 국회의원 신분증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갑질을 해대면 어떤 기관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말 이 무슨 쌍팔년도 얘기도 아니고 김현 의원의 의식이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 신분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국회의사당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 만약에 언론사가 항의 방문해갖고요. 네네. 그 언론사에 국회의원 배지 흔들고 들어가서 저희도 안 들여다보네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와요? 네. 국회의원이 뭔데? 국회의원은 뭐 국민의 원래 머슴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머슴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이 갑이고 국회의원이 을이죠. 네. 근데 지금 을이 갑을 한다는 거는 일반이 갑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고발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은 사실 법원에 가서 해야지 왜 고발장을 이 사진이 뭘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고발장을 저렇게 크게 써가지고 저렇게 쓰는 고발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런 봉대지. 그냥 고발장 크게 쓰고 저거는 고발장 자체의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카운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내소가 있습니다. 카운터가 있죠. 거기에 여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저기잖아요. 매뉴얼이잖아요. 그게 적시가 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고 어떠한 기관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회의원 신분증은 어디나 들어갈 수 있다. 이 공무원증이 있으면 안내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다. 대단하군요. 국회에 들어갈 때도 이 신분증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이 신분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이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얘기하려고 하자 말을 자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이라고 협박을 한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여직원이 한 30분 이상 이게 지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직원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을 자르고 뭐 계속 뭐 거짓말 한다라고 몰아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목격자들이 이제 계속 있고 목격자들이 다 이거 찍습니다. 다 방송 저기로 찍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게 이것을 좀 말리려던 시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무 소란을 피우고 너무 여직원을 압박하고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화는 내지 말자. 저는 이게 뭐 시비를 걸거나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현 의원의 보좌관에 걸려서 꽈당 넘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이 바로 본인이 넘어졌다라고 반응을 네. 보이고 네. 또 이제 김현이 이제 또 나서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혼자 넘어졌다 어이가 없네 하고 김현을 옹호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사람 넘어진 분은 화는 내지 말자고 했다. 왜 공무원한테 화를 내냐라고 시비를 더 붙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는데 네. 이 김현 일행은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혼자 넘어진 사람이다라고 조롱하면서 네. 웃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는 내지 말자라고 그분이 되게 전명하게 말씀하신 순간 네. 저는 그 김현희 의원 일행은 뭐 어떻게 봤냐면 너 이찌기지예요. 너 이찌기잖아. 너 지금 그 점잖게 예.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네. 화내지 말고 웃는 얼굴로 합시다. 뭐 이걸 누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네. 이제 김현희 의원 일행이 볼 때 요거는 말은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끼어들어서 우리의 행보를 방해하는 너는 이찌기야. 네. 너 이직이고 너 정치적 의도가 있어. 그래서 네가 타이르는 건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너 우리 회방 나가지고 그냥 너 이직으로서 너의 원래 길을 가는 놈이잖아 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진실로 네. 저분들이 모든 걸 걷어내고 아 그래 우리가 뭐 모든 걸 떠나서 일단 화내고 네. 저렇게 여직원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건 잘못이지. 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고고요. 저분들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들 네. 사고는 도덕이건 법이건 뭐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너 일찍이야 이찍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람을 네. 평가하는데 딱 둘로 평가하면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국민은. 사람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얘기를 해 이런 것조차도 음. 너 이찍이면 그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지금 민주당의 행보 그렇잖아요. 민주당을 보면은 네. 지금 보세요. 조국도 지금 2심까지 유죄 먹은 사람이 네. 지금 나 뭐 지금 범죄가 지금 전혀 자기가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행보는 상식, 법, 도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everything 진영에 우리 진영이 하면 잘못된 것도 그냥 용서되는 거고 저 진영이 말하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뭐 길거리에서 침 뱉지 맙시다도 뭐 떠들지 맙시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도 그거는 나쁜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당연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그 말씀 너무 제가 공감을 하는데 네. 워낙에 지금 한 수년 동안 그 태도를 지켜보니까 네. 자 근데 자 우리가 어떤 기관에 들어갔을 때 네.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네.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경험칙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김현이라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도 한 사람이에요. 네. 청와대 춘추관장이라고 언론을 상대로 하는 네.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자기가 들어가거나 누가 왔을 때 바깥에서 그러니까 왜 외부 인사들 만나는 곳이 연풍문인가요? 그렇죠. 그 연풍문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있었던 노무현 청와대나 네네. 문재인 청와대에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고발장을 갖고 와가지고 네. 거기 저 연풍문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왔다. 국회의원 신분증 다 들어가. 국회의원 신분. 야 이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 어디나 다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비유도 너무 웃겨요. 이 공무원증 국회 들어갈 때도 이 신분증 당연하지 지금 국회에는 들어가지. 그거는 마치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내가 뭐 여의도 아파트 사는데 내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신분증으로는 자기 집에 그럼 들어가는데 자기 신분증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그래놓고 간단히 말하면 정말 김현희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있을 때 네. 춘추관 항의 방문하면서 네. 야 춘추관장 나와. 야 춘추관 내가 안에 들어가겠어. 하고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똑같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김현 춘추관장과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이걸로. 그렇죠. 네. 절차 얘기를 그리고 안 하고 그리고 절차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역으로 오히려 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좋은 무기가 생긴 게 예. 지금 김현하면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적인 투사신데 이분이 정의했어요. 국회의원증만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자 만약에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해서요. 예.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시라면 네. 자 청와대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야당 되신 다음에 네네. 청와대 이 국회의원증만 신청하시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그 집무실까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김현 논리가 맞죠? 맞습니다. 네, 맞네요. 네. 예. 아주 좋은 그런 네. 이 해결책을 주셨네요. 어디든 갈 수 있대잖아. 예. 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다 갈 수 있나 보지. 다 갈 수 있네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신분증은 정말 프리패스입니다. 네, 이제부터. 정말 대단한 참으로 대단한 우리 김현 의원의 국회의원 요즘 권리 축소 운동 벌였는데 저런 권리가 있는 것 자체를 저는 몰랐어요. 몰랐죠. 정치부의장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중앙일보에 만약에 항의 방문 오시는 국회의원들 저희 사장실 회장실 다 열어드려
열려드려야 되죠. 네, 네, 네. 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데 네. 오죽했으면, 오죽 이게 정말 심했으면 네. 이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고 또 시민들이 항의를 했겠습니까? 저거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요즘 관공서나 이런 거 전화하면 먼저 그거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갑질, 폭언,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전화기, 관공서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전형적으로 힘없고 딸버릴 거예요. 저거 그렇죠. 김현 의원 나이를 감안하면 딸벌 여직원한테 그렇죠. 저렇게 지금 막 저 갑질,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저런 이야기들 저거 산업안전보건법 그 걸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한 가지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요? 김현 의원이 아마 추미애 의원하고 측근입니다. 원래 추미애 의원 밑에 있었죠. 그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대표실에 있었어요. 주군과 신하는 거의 똑같았죠. 점점. 그 추미애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하시네. 아니에요. 추미애 김현 이렇게. 당연히 한 패러다임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추미애 옛날에 대표 있을 때 좀 추미애 대표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어요. 네네. 제가 원래 김현 의원하고 잘 압니다. 친해요. 김현 의원 또 시원시원한 거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현 의원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뭐요?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항의도 막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추미애 의원 거기 이제 밑에도 있었는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될 것 같이 보였다가 물 먹었잖아요. 물 먹었죠. 근데 물론 제가 모 의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예. 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추미애가 미끄러졌냐? 이재명 대표의 막강한 지원을 받지 않았냐? 네네. 그래서 이게 일설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럴듯하게 뺑기를 쳤다. 겉으로는 추미애 미는 척하면서 뒤로는 유원식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다. 그랬더니 그 의원은 친명계 아주 비중 있는 의원인데 네네. 그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도 여러 번 전화해가지고 꼭 좀 밀어달라고 했고 그러나 자기는 정말 추미애 찍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싫었다는 거고 그래갖고 추미애 의원이 자기한테 3번이나 전화해요. 3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3번을 거절하다가 그래도 삼고초려 하는데 한번 만나줘야지 해갖고 만나갖고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들이 너무 추미애가 비호감이 많아갖고 친명 핵심한테도 이재명이 가서 머리를 조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놀래가지고 3번을 전화했다. 3번을. 자, 이전 정도인데 그러면 그 친명은 왜 이렇게 추미애가 뭐 비호감인 거는 잘 알 텐데 이번에 비호감은 언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뭐냐. 추미애가 너무나 거만하게 나 될 것 같으니까 다 좀 해주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물론이지만 그 메신저가 누구냐? 김현 의원이었다. 최악이지 그러면. 김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메신저도 중요하잖아요. 찍어달라고. 아니 예를 들어 아닌 말로 제가 좀 잘 되고 싶으면 여기서 우리 저 이종건 선배님 의원님을 붙들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 가서 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호감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가서 하면 그래 강찬호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비호감 누구를 제가 내세워서 했으면 찍어주고 싶은 사람도 아니 강찬호 밑에 이런 사람만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분이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아시다시피 대선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작살이 났잖아요. 그런 직후부터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 열심히 밀었습니다. 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민주당에서 두 사람을 응원했어요. 제발 국회의원 되라. 진짜 막 응원했습니다. 치어리더가 돼서. 두 사람이 최민희와 김현이에요. 그렇군요. 제발 국회의원 되라. 저 지금부터 욕하실 텐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발 방송 패널로 만나지 말자. 돌아오지 마라. 피곤하고 힘들죠. 피곤이 아니라 가슴에 상처를 입어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왜 방송 패널을 해야 될까? 이제 머리가 멍해져요. 딱 지금 이 여직원한테 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넘어지신 분한테 네가 넘어졌잖아. 당신이 실수해서 넘어졌잖아. 실수해서 넘어졌고는 뭐 딴소리 하네? 이런 거 할 때 그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일어나서 화를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돌아가셨으니 그러니까 참 발걸음 옮기셨으니 참 점잖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말을 그냥 무조건 잘라. 사회자가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내 말 무조건 자르지. 그 다음에는 노려보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 노려봐. 뭐 이런 그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수가 있어서. 왜냐면은 그때 이제 공천까지 길이 험난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방법은 하여간 선명성이죠. 선명성. 그분들 생각하는 선명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덕분에 김현 의원의 옛날 저는 근데 그래도 이번 것도 보면 예. 지금 김현 의원이 욕을 먹고 있지만 김현 의원은 속으로 웃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내가 유명해졌죠.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네. 지금 굉장히 왜냐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한 방 먹었잖아요. 섣부르게 탄핵 추진하다가 네네네. 방통위원들을 지금 딱 임명하는 또 그 기습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통위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민주당 섣부른 탄핵 그 시도에 그 국민의힘 쪽이 여권 되치기 성공 뭐 약간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푸닥거리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역공해야죠. 이런 게 지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들이 하는 건 이 일반 정의식에 있어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들으라 하는 게 보라 아니죠.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의 어떤 개딸과 이재명. 이재명에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성공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욕 먹고 있다는 거를 도와주는 그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안타깝습니다. 김현 의원 얘기 잠깐만 요것만 마저 제가 좀 소개를 하고요. 옛날에 세월호 때 세월호 유가족들과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기다리는 동안 하도 시간을 보내길래 대리기사가 저는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가겠습니다 했을 때 네. 폭행이 일어나요. 이 예. 폭행을 실질적으로 김현이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그 세월호 대책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폭행을 하고 그 와중에 공동 폭행범으로 네.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동영상도 나오고 네.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이제 실제로 동영상 중에 한 장면은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폭행 안 했어요라고 부인하는 것도 있고. 근데 당시 표창원이 네. 김현에게 갑질 패악 세월호 유가족과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갑질로 패악을 할 수 있느냐 동료 의원이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번에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비슷하네요. 이번에 똑같잖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야. 이거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하고 그다음 둘째 아까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네가 넘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똑같네요. 그렇죠. 네. 예. 내가 안 했어요. 네. 내가 안 그랬어요. 네, 내가 안 했어요. 당신이 넘어지셨어요. 예. 이런 그렇죠. 거 사실은 이 80년대 말입니다. 네. 이분들이 저도 뭐 586인데 네. 저희 세대가 약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저희가 거예요? 전두환 시절부터 이제 권위주의하고 투쟁한다고 하면서 어떤 권위에 대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투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누군데 너네가 악이고 우리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면 다 돼. 이게 사실 굉장히 마인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김현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586들이 특히 그런 게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네. 지금은 다르고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여직원은 악이 아닙니다. 또 악의 수화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옛날 권위주의 정권의 그 수하들이다라는 뭐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은 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사과하셔야 되죠. 그렇죠. 동기만 선하면 과정이나 결과는 어떠해도 상관없다. 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고 파쇼적으로 되더라도 동기만 선하면 우리가 맞다. 그 결과 지금 바로 본인들이 반민주 파쇼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은 법사위인데 무법사위, 무법사위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퇴장 고성 남발 사태. 정말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얼굴 뻔뻔하게 지가 법사위원장이라고 무슨 청령 언어도 든 듯 지금 진짜 열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정청래 어떻게 봤습니까? 웃기게 봤습니다. 아, 예. 정청래라는 사람이 좀 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예. 여기 학생운동 굉장히 많이 했죠, 당시에. 그 예. 단순히 학생 운동 했는 것이 아니고 그 건국대에 다니면서 네. 미문화원에 이게 그 몰로토프 바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그 폭탄. 우리가 유리병에다가 몰로토프 바틀인데 이제 하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화염병? 그래. 네. 화염병 들고 들어가지고 깨어 부수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깜빵 갔다 온 인간인데 그래놓고는 영어 교사를 해서 아니, 이 정청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화염병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만든 수제 폭탄을 던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네네. 잘못 만들어서. 네네. 그랬더니 또 방화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또 방화 처리가 돼 있는 곳이어서 네네. 그게 안 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수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학생 때인가요?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 2번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사람을 이거 제가 좀 평가를 할게요. 네네. 이 양반이 대학교 들어가서요. 과대에 나가면서 내 꿈은 대통령입니다라고 했대요.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뭔가 자기가 주목을 끌어야 될 거예요. 수제 폭탄 만들어가지고 던졌어. 안 터지는 거 알지 않았을까요? 이 쇼에 능한 사람이다. 네. 어떻게 이게 수제 폭탄 던지고 실패하니까 방학까지 했는데 둘 다 실패랍니까? 이거 쇼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로 언변이 막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말에 지금 황태자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친노의 핵심으로 또 성장을 했었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한때 문재인 당간 2인자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재명 체제가 되니까 이재명에 납작 엎드려서 또 마치 2인자 같은 행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거 통상 삼선 의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꾸깃꾸깃 우겨 넣어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법사위원장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자랑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예. 야, 그게 사실 아까 아마 마포에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최진정 변호사님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선거 캠프 끓인 것 강아지 산책하다가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2016년 새누리당 영입 1호로 들어가서 정청래 잡으러 제가 마포을에 갔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래서 네. 정청래는 잡았는데 손혜원이 됐어요. 아, 참,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실 영입 1호로서 제 개인적인 어떤 꿈을 더 강조했다고 하면 제 고향으로 내려갔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친노 어떻게 보면 좌파 친노들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마포을에 가서 좀 헌신을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정청래 공천 못 받게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 공헌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마포을은 계속 아직까지 그 민주당 쪽에 그 땅을 뺏겼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 갑은 우리 조정은 의원님이 또 되찾아왔고 마포 전체로 해서 마포 구청장이 박강수 구청장님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얻었습니다. 제가 박강수 구청장님 나왔을 때 후원 회장도 했습니다. 참 어쨌든 마포도 요즘 마용성이라고 해서 아파트 값이 국민 평형이 15억씩 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마포을 갑뿐만 아니고 마포 갑은 이제 공덕동 쪽 아파트 많은 쪽이고 마포을은 망원동 상암동 쪽인데 마포을 쪽에 있는 자유우파 열심히 뭉쳐가지고 정청래 좀 한번 쫓아내는 그날 정말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요. 이게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하면서 이거 입법 청문회 할 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전 장관이나 장군들한테 밖에 나가서 10분간 서 있다 오세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국민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를 본인들이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게 강성 지지자 일부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해야지만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국회는 이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요즘에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빨라서 뉴스를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0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좀 기본 자질이 된 분들이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자질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오래 해먹고 있으니 이게 지금 민주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사위 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 TV에서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청래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식의 아니 일국의 장관이고 또 현지 어떤 북한에서 있던 도발이 있으면은
병사들을 지휘해야 될 지휘관들, 현직 지휘관들한테 그럼요.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준다? 저는 왜 정청래가 저렇게 했을까 했을 때에 조금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정청래 이자가 이 마포에서 학원을 했습니다. 아마 학원을 하면서 학원 학생들에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윽박 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저런 식으로 지금 어른들한테 대한민국의 리더들한테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들은 민주당은 이화영이 한가 9년 6개월 선고가 되고 하니까 이화영이 불러서 뭐 회유했네 뭐네 하는데 회유하고 압박했네 하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그따위를 했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그냥 구속이야. 와,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143조에 국회 증인 감정인으로 나온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회법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증인 감정인한테 모욕할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열받네. 그리고 지금 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게 이프로스라고 하는 그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이 이재명과 관련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계속 탄핵하겠다. 실제 계속 그거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에 관한 권한남용이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강백신 부장검사 정말 기계가 있고 강골이라 생각합니다. 검찰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앞에 것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정청래 건부터 네. 잠깐 얘기하면 정청래 페이스북이에요. 아까 그 최상병 특검법 관계된 거 입법 청문회 있죠. 이거 영상 올려놓고요. 네. 자기가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만 뷰 가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쇼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싶고 이걸 또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100만 뷰 가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런 실체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검사 탄핵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요. 암만 해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구조 아닙니까, 이거? 지탱하는 구조가요. 이 지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근간. 하나가 삼권 분립. 아하. 네, 또 하나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입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부권 아닙니다. 제2요구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법부, 재판부도 지금 뭐 재판장도 탄핵하자, 그리고 재판장을 선출하자, 검사 탄핵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도저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 이걸 조사하는 검찰 잡아놓고 우리 무죄로 만들어줄 검사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야말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이고 검찰 탄압인 것이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감히 입에다가 검찰 탄압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찰 독재를 운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요, 검찰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탄압했던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외에는 없었다 보는 거에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이가 대표직을 사퇴했더라고요. 이거 당 총재 추대식 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예. 네, 뭐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양날의 검. 오, 네. 멋진 표현인데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선 행보에 되려 정말로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하나로만 너무 강성으로 모이는 모습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행보를 대려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렇게 연임에 집착하느냐. 왜일까요? 이유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근데 사법 리스크 방어죠. 네, 사법 리스크 방탄이구나, 방어. 방탄. 네, 방탄이죠. 네, 방탄복 근데, 하나 또 있겠다는 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보면요. 오로지 대선을 최종 목적지에 두고 달려왔던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근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이후부터는요.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 네. 왜냐하면 대선만 바라봤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은 멀고 깜빵은 가깝다. 네. 야, 오늘 명언 네. 나왔습니다. 대선은 멀고 깜빵은 가깝다. 야,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깜빵부터 안 가야지 대선이고 뭐고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든 간에 방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방탄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작년에 자기의 위기를 한번 느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렇지. 이때 병상에 누워서 부결 읍소까지 했어요. 불쌍한 척하면서. 맞아요. 부결을 읍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야, 내가 당대표고 부결 읍소까지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꼴을 본 겁니다.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했던 거 오로지 하나일 겁니다. 당내 그립을 더 강화시켜야겠구나. 당의 국회의원들이 내 말이면 꼼짝하지 못하게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이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22대 국회의원 공천으로 이어집니다. 또 사자성어 네. 나와야지. 네. 그러면 비명학살. 그렇죠. 네. 친명 횡재, 비명 학살. 네, 거의 그러면- 진짜 학살 수준이었죠. 예. 그러면 비명학살을 시키죠.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대장동 변호사팀 떼거지로 공천시키면서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대장동 변호사팀이 5명이나 들어와 있는 5명. 겁니다. 와. 그럼 지금 이거 변호사비도 안 주고 변호사 내 개인 변호사 5명 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예. 지금 5명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대주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법무법인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도 방탄벽을 쌓았는데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감방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호. 그러면 이 그립을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대표 여기에 지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봐야 되죠, 이거. 예, 그리고 국회의장 마음대로 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대리인 누군가를 시켜서 당대표 시켜도 이 사람 배신 안 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든 연임해야겠는데 아하. 내 입으로 연임하겠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친명의 입을 빌려서 그렇지. 22대 총선이 마치고 나자부터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을 띄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해. 아니죠. 이렇게. 옆구리 찌른 정도가 아닐 겁니다. 불렀을 거예요. 그렇네. 옆구리 정도 찔러서 됐겠습니까? 야. 자기의 말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친명에게 이거는 뒤에서 거의 꼭두각시처럼 짬짬이 해가지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거의 예. 뭐 뒤에서 예. 이게 조폭 수준으로 지들끼리 그럼요. 짜고 해가지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너는 이렇게 해, 너는 네. 저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게 연임설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연임설이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옆에 옆구리 찌른 게 아니라 옆에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연임을. 그래서 지금 연임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임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만에 하나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확실한 그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마디로 왕비호. 네, 진짜 왕비호 수준이에요.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가장 잘한다. 대통령은 멀고 감방은 가깝다. 네. 그래요.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 재밌는 게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판사 출신 우리 원희룡 우리 전 장관님은 검사 출신. 네. 그리고 한동훈 또 한동훈도 검사 출신. 예, 그리고 네. 윤상현 의원님은 또 뭐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 세 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는 언급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제 원희룡 후보님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이재명 철없지 못해서 국민이 제일 답답하다. 오, 아주 센 직격탄을 날렸어요. 답답하죠. 아니 센 직격탄이라기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요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를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죠. 약간 이렇게 발전적인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도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굳이 가장 잘못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넣지 못한 것 하나 정도를 이야기할게요. 빵에 보내지 못한 네.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진짜 법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 정부에. 정말로 빨리 좀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적이라고 해서 빨리 감방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당의 당대표여서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재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 한 명의 사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권력자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 여기 수사하고 있는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재판관들 법리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정말로 빠른 재판을 해라.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 김민수 대변인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나경원 후보님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임 일성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 사이의 둘의 관계를 당정 동행 아주 이게 그 정감 있게 다가와요. 그 의미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이게 한결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정권 재창출이 된다. 재집권이 가능하다. 보수의 재집권이. 그리고 이 구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수가 재집권을 못하는 순간 보수의 괴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파탄으로 갑니다. 네. 지금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말도 안 되는 법안들 통과시키면서 지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끊임없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남았어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4년. 만약에요 3년 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뺏어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막혀있던 지금 모든 법안들 우구장창 다 통과되는 겁니다. 이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는 순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들 개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정권 재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담보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수가 재집권을 했을 때 이 전에서 실패한 정권에서 재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이 실패하면요 재집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후보가 뛰어나도요 어차피 국민들께서는 한 통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이 됐다 칠게요. 근데 제가 그 뒤에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님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국민들이 심판이 그냥 뭉탱이로 해버리니까.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약간 못나도요. 앞선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성공을 하면요. 내가 약간 못나도 야, 이 정책들을 이어받으려면 얘가 해야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필수 조건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재집권을 위해서. 그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는 대통령께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과 건전한 관계가 되려면 싫은 소리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아,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진행 별로예요. 아이. 재미도 없는 농담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은 이런 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려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또 변호사님께서 지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이걸 밀어도 주고 성공할 수 있게. 이런 과정에서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는 것들은 모르겠어도 일방적인 비판은 이게 건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조직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건전한 당정 관계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이러한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결국 윤 대통령의 성공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자유우파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요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정말 중요한 중요하죠. 그런 네. 선거입니다. 다만 이제 또 이번 그 당대표 선거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다른 측면도 또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난 지 1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바라는 당대표 선거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반을 넘어가면서 또 차기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표 내지는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또 키워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제 우리 당의 당원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직에서 1년 전인가요? 1년 6개월 전인가요? 그렇죠. 이거 사퇴하죠. 사퇴를 해야 됩니다. 1년 6개월인 걸로. 네, 1년 알고 6개월 있습니다. 전에 사퇴를 하죠, 저희가. 그럼 이게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에 다 또다시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로 저는 너무나 다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경원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그리고 지금 윤상현 후보. 이분들 4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보수에 없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과 싸워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그리고 지금 또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또 한동훈 장관은 여기 청문회 같은 데 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또 이렇게 눌러줬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로 절대로 갈라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고 싶은 분들, 대선에 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선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소모되지 않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앞으로 이 2년의 당대표 시기가요, 절대 영광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영광된 자리일 수가 있습니까? 108석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요, 민주당과 싸워야 돼요.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대선 후보가 되시겠다라는 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소모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대선 후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당대표가 되는 분들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말로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신이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돼야 된다. 당대표 자리가 대선을 위한 디딤돌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대선 후보들을 위한 디딤판 역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선에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당대표 역할에 보다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선거가 누가 되건 정말 뭐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대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꿈을 접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을 해야 또 국민들이 그 희생을 알아주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경원 후보님도 또 선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뒤에 그 그림이 아까 있었었는데 우리 전당대회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참 재밌는 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구미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한 300명을 앞에서 이렇게 올 하반기 전국에 대한 예측 강의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지요? 했더니만 7월 23일이요 했는데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지요? 하는데 얼음. 아무도 몰라. 이게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당연히 추대되는 별로 재미도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하는지 별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날짜가 8월 18일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8월 18일 날로부터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1심 판결 선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100일 잔치를 잘못하면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가 아니고 우리 국립대학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예견입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나면 이재명 당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400억 넘는 돈을 국고 반납을 하려면요. 당사 팔아야 된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멸콩TV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비자발적 청막 당사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개멸을 불러올 겁니다. 네. 예, 민주당의 개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날짜가 8월 18일. 참 어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18이어가지고 네. 제가 진짜 외우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당대회 때도 이게 국고 지원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나요? 맞나요? 그렇죠. 그 전당대회는 없을 겁니다. 일반 선거에는 없나요? 예. 전에 모 변호사님께서 이게 들어온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면 안 돼요. 국고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한 명 내놓고 할 전당대회 국고 쓰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와, 네. 진짜 웃긴 게 지금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이재명과 사무연수원 동기면서 의정부에서 지금 오선하신 분이 언론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까 뭐 이재명 혼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찬반 투표해야죠. 북한이냐? 북한이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찬반에서 이렇게 뭐 딱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이 찬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김정은이 뭐 99% 아닐까요? 네, 거의 99% 아니니까 100%죠. 100% 거의. 예. 네, 뭐 형식상 약간 줄이기도 일부러 하나 하더라고요. 줄이려고 하나 하니까 줄여서 뭐 98, 99% 99% 이렇게 나오는데요. 푸틴 몇 프로죠? 푸틴 100%지 뭐. 푸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나왔을 야,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77에서 한 80% 나왔을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푸틴보다 적게 나오면 실패한 것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예. 본인이 77.7%인가 뭐 그렇게 했었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지금 여기 아까 비명 다 학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요, 지금 김정은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정은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푸틴보다 적은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네. 굉장히 위태롭다. 이거 이거 체포동의안 또 나오면 가결된다. 야, 오늘 네. 푸틴 기준선. 네. 푸틴 기준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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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이게 이 지지율이 찬반 투표를 했는데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체제가 실제로는 뿌리 밑에서는 흔들리고 있구나로 분석하면 될 것이다. 네. 예, 롤라님, 네. 아바이스령 리재명 동지, 만세!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실제로 민주당은. 약간 민주당이 쓴 단어들이 그래요. 네. 요즘에 보면. 야, 뭐 보니까 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고 당대명이라며 당대표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그리고 뭐 이제 동갑내기 아버지도 나오고 동갑내기 64년생 동갑내기 부자지간도 나오고 이제는 뭐 민주당의 어머니도 근데 참 재밌더라고. 어제 김장겸 그 국민의힘 그 의원께서 과방위의 과방위원장인 최민희를 보고 민주당의 어머니냐 했는데 약간 어폐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어머니는 김혜경이죠. 김혜경. 그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이혼시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의붓자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빠 엄마 다를 수가 없죠. 네. 재밌습니다. 이 예쁜 마녀님 찢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비 어디서 나는 걸까요? 공천값일까?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 후보 등록하면 재산 공개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도
변호사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이재명 재산 신고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역시. 제가 이게 오늘 보니까 이재명 이 변호사비가 없을 것 같아서 책을 사주겠다 막 맞다. 민주당원들이. 그래서 이거 제가 민주당원들한테 좀 눈물 알려드리려고요. 난다, 눈물 나. 민주당원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거 제가 이재명 재산 현황을 좀 파악해봤어요. 오, 좋아요, 좋아.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이죠. 그러니까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인데요. 좋아. 드디어 우리 멸콩TV 단독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당시에 31억 1152만 7천 원. 31억 원. 31억 원 정도로 오.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전보다는요, 3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유, 3억이나 줄었네. 어떻게 변호사비는 될 수 있나? 그럼 책이라도 좀 사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31억 정도가 되는 게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분당구의 순회동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이야. 민주당은 왜 자기들은 계속 한 채 사라고 해놓고 다 2채예요, 얘네는. 일단. 이번에 2채 그 처음 알았어. 순회동이 거기가 그냥 분당에 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최고 중에 최고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금요, 현금성 예금이 3억 1,540만 원입니다. 야. 이게 이 이전 신고액보다 1억 4천 정도 줄었어요. 예. 자, 어쨌든 31억이 신고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2번 했지만요. 이 정치인들, 선출직 정치인들의 재산 신고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아까 아파트 2채요. 이거 공시지가예요. 공시가. 네. 예. 실거래가가 아니고. 예, 31억이라고 하면요. 이거보다 한참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본다라고 네. 하면 될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이게 아파트냐 건물이냐에 따라서 2배에서 최소한 3배, 4배까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죠. 그 주식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은 많게는 10배까지도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상장돼 있는 주식이야 액면가 그대로 신고가 되겠지만요. 예, 그 외에는 실제 재산 신고보다 재산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많을 수 있다. 와.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31억 신고됐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거 이상이겠죠. 훨씬 많다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사람들 아니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서민 네. 기준으로 재벌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재산 금액이 줄었던 것은 공시지가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이 좀 낮춰졌어요. 안정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줄어든 것이고 현금 3억이 줄어든 것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버카를 못 써서 아닐까요? 모르지 뭐 네. 민주당 추측입니다. 추측. 네. 버카를 못 써서 아닐까요? 근데 맞아요. 원래 버카로 소고기도 사 먹고 오늘 역시 우리 스시도 사 먹고 막 천철살인이 예, 그냥 샴푸도 팍팍 사고 해야 넘어가네.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현금 사용량이 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선거를 이렇게 나갔는데 재산 이것뿐이 안 줄었다 그러면요. 이게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네. 그 경기지사 할 때 다른 거 말고 다 빼고 과일값만 몇 천만 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1,500인가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가요. 지금 본인 변호했던 본인과 관계된 대변인 이 변호사들이요. 대장동 변호사들 네. 무려 5명이나 국회에 입성시켰어요. 맞아요. 자,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연임할 거죠. 연임하면 또 어떤 공천권 같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같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본인의 변호사들 어디 시장 공천 줄래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대장동 변호사와 이재명 측 변호사한테 금배지만 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장 뭐 정무 뭐 비서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자리씩 다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참 저 진짜 보통 진짜 변호사로서 정말 한 달 우리 직원들 월급 드려야 되지. 이게 우리 건물 임대료 줘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정말 애들 먹여 살리기 진짜 보통 변호사는 어렵습니다. 야, 저도 진짜 대장동 변호사 한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인간들은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요즘에 전문직도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분들도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예. 대표 변호사, 대표 회계사, 대표 세무사들은 막 기업 찾아다니면서 영업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정말로 먹고 살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대장동 변호사들은 야, 가슴에 금배지 다 달고 야. 네, 멋있습니다. 네. 참 와. 멋있습니다. 경기지사실 예산 과일도 김여경이가 싹 쓸어갔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8천만 원이나 된답니다라고 김외숙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